후회 없는 육아를 위해 박지연의 공감톡.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야 될 거야.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죠? 안녕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아, 그러니까 시간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매주면 몰라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더 막 네, 우리가 맞추기가 네. 참 쉽지가 않죠. 우리 또 베스트셀러 저자랑 한 번 만나는 게 공문 보내고 팩스 보내고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게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많은 엄마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진짜 기뻐요. 그러니까요. 고마움을 넘어서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일본의 부모님들까지 또 그냥 마음을 사로잡고 맞아요. 오셨고. 네. 제가 그 일본 부모님들하고 교육을 3번 했는데 1박 2일 동안 교육 가서 3번 교육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 사는 한국 부모들도 계시고 한쪽만 배우자 중에 한쪽만 한국인이고 한쪽은 일본인이신 분도 계시고 두 분 다 일본인인 분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애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애가 밥을 늦게 먹으면 우리나라는 화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요하잖아요. 빨리 먹어. 근데 애가 맛없어. 그럼 그래? 너 먹지 마. 이 새끼 굶어. 뭐 이런 식으로는 화를 내는 민족인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화병은 뭐 앵거 디지즈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그냥 화병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대로 한글 그대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의 문화인 거예요. 왕따처럼 일본의 이즈메처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병. 그러니까 화로 병이 난다는 게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주 정서의 그 문화가 화라면 일본인은 어떤 걸까? 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문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쉐임, 수치심이에요. 그게 저희가 이제 교육 들어가기 전에 사전 서베이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상황이 힘든지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근데 이제 이럴 때 나 너무 엄마 아빠로서 힘들다라는 그런 사전 서베이 리스트를 쭉 이제 보내주신 거를 일본 가기 전에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아이들이 이제 귀가 열리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패끼치지 마라. 남한테 패끼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밥을 천천히 먹으면 우리나라는 빨리 먹어 이렇게 소리 지른다. 네. 화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이렇게 얘기해.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두 나 때문에 이런 건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막 이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너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여기에는 굉장히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참 다르지만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르다는 건 그 에너지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건 결국은 이게 다 폭력적이라는 건 다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 통역해 주시는 분이 일본 분이셨는데 살짝 물어봤어요. 제가 사전 서베이를 받기는 했지만 일본 분들은 저렇게 막 네 이러셔서 아이들한테 화도 안 낼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요? 집에서는 다 똑같아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고 네.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신감을 갖고 교육에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약간 나의 이런 예시가 우리 일본 엄마 아빠들한테도 와닿을까. 그리고 이제 사전조사를 해서 이분들은 패기치기 싫어하고 수치심과 그런 걸 또 작용해서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모든 부모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뭐 매번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런 힘을 좀 사용하는구나. 이제 그걸 알고는 갔지만 막상 이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언어가 다르다는 이질감에서 오는 약간의 긴장감과 그 두려움이 살짝 생기는 거예요. 강의할 때. 네. 그런데 그 말로 집에서는 다 똑같아요. 안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데 용기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했고 엄마 아빠들끼리 아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서 와 진짜 저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일본 교육 너무 좋았어요. 한국은 약간 외향적이잖아요. 이러고 일본은 이렇게
네, 속으로 속으로 예. 화내거나 속으로 딱 예. 상처를 탁 주고. 그리고 이제 수동 공격. 겉으로는 괜찮다고. 너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들리고 네. 남자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조직에서 일본 조직에서 부하 직원이 태도가 마음에 안 들 때 내 팀원이 그럴 때 우리나라는 야 너 뭐 하는 거 하면서 다이렉트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 하는데 나중에 쟤 안 되겠더라. 그게 되게 두렵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릴 때 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나의 또 이유는 제가 그 일본 한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잠깐 동안 어릴 때 자기가 들었을 때 싫었던 말을 적어보고 자기가 지금 아이한테 하는 후회되는 말을 적어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익히고 되는 이 훈습하는 그리고 습관이 되는 이 대화가 패턴이 얼마나 대물림되는가 그거를 조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게 개개인이 모이면 그게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디의 말처럼 철저한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말도 네. 와닿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서도 우리가 엄마로서 그 오늘 그 수치심하고 연결됐을 때 오늘 다루려는 좀 주제하고도 이 사례가 좀 네.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맘스 라디오 이제 오늘 녹음을 준비하면서 어떤 좀 주제를 생각해 봤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리고 맘스 라디오로 생각 외로 어린 나이 엄마들만이 아니라 맞아요. 좀 큰 아이들의 어머니들도 많이 들으시고 네. 또 아버지들도 요즘에는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교육 가면 가끔 맘스 라디오 안에 들을 때 같이 들었다는 분도 계셨었고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그 제 아이가 지난주 학교 기숙사에서 밤에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기를 히스토리 숙제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탁 떠오르는 게 그러면 주말에 내내 집에서 자빠져서 놀고 앉아있다가 뭘 이제 와가지고 숙제를 못한다 그래. 이것도 밤에 기숙사 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전화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왔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야단을 칠 만한 받아들일 만한 목소리가 아니라 되게 풀이 죽어 있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눌러 담고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숙제가 많고 어쩌고 처음에는 막 불평불만 하다가 한숨을 훅 쉬더니 숨을 못 쉬겠다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점점 말이 어눌어눌해지고 정말 숨이 가빠 보이고 그래서 우선 베란다에 나와서 좀 심호흡을 크게 해봐라. 그때 이제 아이가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가 정말 자기한테 맞지 않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제가 아이랑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 학교가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왠지 오늘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다 그럴 때도 많았고 엄마 나 이거 싫어할 때도 많았지만 왠지 오늘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어떤 그 에너지가 좀 느껴졌다 그럴까? 사인 SOS 네, SOS 하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가면서도 계속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너한테 지금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 같은데 그렇대요. 너한테 최근에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그게 뭔지 엄마한테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볼래? 왜냐면 너가 지금 이제 기숙사 들어간 지 1년이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대화 나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화가 중요하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가 그게 지금 가장 너의 스트레스에 너의 그 큰 괴로움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여기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그날 선생님께 에멀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틀을 같이 보내고 다시 아들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여러분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우리 맘스라도에서 한번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참 부모님들한테 미안해해요. 그죠? 어느 기업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남자분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자녀가
힘든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당신에게 가장 먼저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50%가 조금 안 되는 아빠들이 그렇다라고, 그럴 거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정답은 4%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설명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녀들이랑 평소에 대화 좀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들이 진짜 아빠랑 대화가 안 돼서만 얘기를 안 할까? 아니요,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상당수의 아이들은요, 부모가 걱정할까봐 하지 않는 애들도 많을 거예요. 부모를 너무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부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네. 제가 우리 미혼 엄마들 교육을 했을 때 아주 어린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선생님 앞에서 울었대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아빠 얼굴을 모르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도 진짜 이렇게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돌아가다 다시 돌아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엄마가 싫어서, 엄마랑 대화하기 싫어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 삶에도 또 이게 찾아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우리 아들이 학교 공부가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자기 탓을 하고 있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고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내가 그만큼 엄마한테 보답하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생각에서 오는 좌절감을 느꼈다는 게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너무 그보다 속상하죠. 훨씬 더 속상한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훨씬 더 속상한 그럼요. 거예요. 아직은 혜연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어리니까, 네. 물론 요즘에 사진 보니까는 어린이가 되어가고 네. 있던데, 혜연이도 어쩌면 이제 초등학교가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하이드하는 게 있어요. 숨기는 네. 것들이 있어요. 그 숨기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짓말로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이해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네. 저 사람에게 걱정을 주기 싫어서 솔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좀 이제 다른 거죠. 그쵸. 다른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만 되면 부모와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의 93%를 다 쓴 거다, 그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빨리 우리 품을 떠나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 알게 모르는 그런 마음? 아니, 나한테는 괜찮은데 애가 벌써 짜증내고 좀 그래도 사실 괜찮거든요. 괜찮고 좀 못해. 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지금까지 있는 그렇게 일인데.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나를 어. 어떻게 보면 더 배려하고 네. 더 걱정해 줄 때 너무 마음이 네. 아프죠. 네, 진짜 네. 사춘기 것 같구나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강의가 판교의 북바이북에서 부모님들 대화 그거 책 강의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위에서 아들은 스타벅스에 있겠다 그러고 저는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만났는데 애가 풀이 팍 죽어 있는 상태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피 한 잔 음료수 마셨냐고 그랬더니 그 판교 주변이 다 회사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대요. 그러면서 회사원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관찰했다는 거예요. 와. 그랬냐. 그래서 어떤 걸 느꼈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이제 저희 강의 왔었던 제 지인들 몇 명이랑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가 너무 달라게 풀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더니 절더러 엄마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저는 먼저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은 다 이제 너무 당황했고, 네. 저랑 아들을 태워서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아들이 운전을 턱을 쫙 뒤로 적기더니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소리 없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관우나 마음이 슬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확 닦더니 마음이 슬퍼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엄마 자꾸 슬퍼요. 저는 아들을 17년 키우면서 제가 맘스 라디오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우리 아들 울질 않아요. 맞아요. 슬픈 영화를 봐도 울질 않아요. 개구장이 그런. 네. 학교에서도 늘 분위기 메이커고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스트렝스라고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분위기를 잘 살리고 아이들 리더십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강점이 어느 한순간 변해버린 것 같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이 가슴이 아프고 엄마를 실망시킬까 봐 가장 자기 마음에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그 말에 제가 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부담을 줬나.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너 엄마의 삶과 너 삶은 다르다. 엄마가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이 있듯이 너도 여기 태어난 이유와 살아갈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엄마한테서 네 삶의 이유를 찾지 말고 엄마한테 맞추려고도 하지 마라.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가 어떤 삶을 살아도 엄마는 기쁘고 축복해 줄 거다라고 말은 했는데 아들이 머리로는 다 끄덕끄덕하면서 듣지만 그 가슴으로 느끼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또 저는 저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 죄책감이요. 이 죄책감 싸움. 싸워요. 정말. 우리가 그때 아주 오래 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한테 죄책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존적인 죄책감.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분명히 가져야 하는 죄책감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때렸으면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구 물건을 허락 없이 썼으면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경증적인 죄책감은 계속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학대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만약에 이런 신경증적인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만 안심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만 같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얘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만 자기 비난을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감정도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아이를 보면 와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하고 그 일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그 부모님들을 걱정시키고 싶어 하지 않거나 뭔가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한다는 걸 좀 알게 됐죠. 오늘 우리가 좀 나눴으면 하는 얘기는 아이들이 이런 신경증적인 죄책감에 빠졌을 때 우리가 엄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 사실 지난주에 고민의 키워드이기도 했었고 제가 일주일 동안 보이시나요? 3kg가 빠졌어요. 와, 뾰족해졌어요. 네, 3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맛도 없고 제가 이번에 되게 깊이 깨달은 게 저는 제 일을 되게 소명이다라고 항상 말을 하고 다녔는데 야, 내가 진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일을 했구나. 아무 일의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저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구랑 뭐 이런 아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 하기 싫고 한 번도 제가 제 일이 힘들기는 했어도 싫은 적은 없는데 물론 이번에도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을 좀 줄이고 지금 아들이랑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들이 그걸 사실 원하지도 않는데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나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자기 땅굴을 막 마음으로 파고 있을 때 우리가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진짜 꼭 뭐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 있으면 몇 번 말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아휴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데 내 애가 그렇다. 와 정말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생각 바꾸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따지고 막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너 그 생각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알아? 누가 너한테 그랬어? 그렇게 느끼지 마. 너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자꾸 이거를 뭔가 생각을 꾸중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게 되죠.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누니한테도 너 엄마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너가 이 세상에 보내졌을 때 너의 삶과 너의 소명과 네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눈치 보지 마. 이랬는데 아들이 네 하면서 기운 빠진 마음으로 듣는데 제가 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얘가 가슴으로 못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 진심인데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얘를 안심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걔를 위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행복한 일인지를 걔가 알아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엄마 나 살기 싫어 라고 하는데 왜 네가 살아야만 되는지 네가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가 가슴으로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메시지를 꽉 차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엉덩이 들어서 막 털어낼 수도 없고 그냥 응? 한테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탈탈탈 털고 그런데요, 싶은데. 아마 엄마들이 공감할 거예요. 애가 욕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그 방법이 차라리 마음 편해요. 근데 애가 완전히 기운 빠져 있고 줄줄 울고 있고 맥이 빠져 있으면 부모가 진짜 가슴 더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래요? 찢어지죠. 애가 짜증내고 화내면 아우 저게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세고 막 이게 되는데 다 애가 괜찮다 그러고 자기 신경 쓰지 말라 그러고 조용히 방에만 있고 이러면 와우 그거는 미치죠. 저 한 번 이걸 처음 경험해봐요. 늦게 경험하신 거네. 네. 와, 고등학교 지나서 어떻게 보면 관훈이가 좀 늦게 네. 자기 시간을 갖고 생각을 네네,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기질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혜윤님 기질이 외향적인 것 같아요? 내향적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네. 친구들 없이 못 살고 방방 뛰는 거 좋아하고 나가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우울해하거나 뭔가 사색적이거나 자기 안에 갇혀서 괴로워한다는 건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참 제가 이번에 또 하나 깨닫게 된 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 나이 40에서 50 될 때까지는 애 자랑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애 잘 키웠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이제 17년 이제 키우고 있지만 제가 정말 매 순간 깨닫게 되는 건 어느 하나 확신할 수 없고 맞아요. 네. 예측되지 않는 삶의 현장에 엄마라는 역할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떤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다 왔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가 자기가 계속 나쁜 아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 나는 나쁜 아이지. 엄마 나는 안 태어났어야 되지. 엄마 내가 친구 때렸으니까 나 나쁜 거지. 라고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할 때 너 알면서 왜 그랬어? 아니면 아니야 네가 왜 나쁜 애야? 네가 때릴 만했으니까 때렸겠지? 이렇게 맞장구를 쳐줄 건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때 아이가 신경증적인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아이를 어떻게 하면 거기서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질문이 어떤 행동이 가장 괴롭거나 후회가 되니? 라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이를 더 나무라게 되면 아이들은 어쩌면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자기 비난적인 사고가 진실이라고 믿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이 너의 마음에 가장 아픈 점이니 아니면 뭐가 가장 후회됐었니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이가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때렸어. 뭐 이렇게 아니면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그랬는데 뭐 내가 거짓말을 또 자꾸 하게 돼. 뭐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뭘 얘기했냐면 가누나 뭐가 가장 힘들고 어떤 점이 가장 후회가 되니 혹시 그런 점이 있니 내 행동 중에 그랬더니 가장 두려운 건 엄마를 실망시킬까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활을 자기가 선택한 것.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죠. 왜냐하면 친구들과 너무 사이 좋고 선생님들이랑 사이 좋고 뭐가 이 아이한테 그 페인 포인트였을까. 자기는 이런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생활의 패턴이 그리고 그걸 자기가 선택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이해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구나. 이걸 알고는 있었지만 내 아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이해하게 됐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가장 후회되니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는 나쁜 아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럼 그 아이는 친구를 때린 게 후회돼. 거짓말한 게 후회돼. 뭐 공부를 안 한 게 후회돼. 뭐 시험을 못 본 게 후회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친구를 때리고 왔던 게 후회되라고 한다면 후회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그 아이가
친구를 때리는 건 나쁜 건데 내가 때렸으니까 그게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라고 얘기를 할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모든 생각 속에는 그리고 생각 속에는 그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감정 속에는 중요한 욕구가 있다. 내가 만약에 서운하다면 내 욕구가 좌절됐다는 신호고 내가 행복하다면 내 욕구가 충족됐다는 신호다. 우리가 비폭력 대화의 개념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이가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데 내가 때렸어. 너무 화가 나서 때렸어. 라고 한다면 이때 아이가 후회되는 이유는 친구를 아무리 화가 나도 네가 친구를 잘 보호는 해주고 싶었구나. 옳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진 않았었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네. 잘했어. 화나면 때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게 아니라 네가 후회되는 이유는 친구를 어떻게든 보호는 해주고 싶었는데 주먹이 나가버렸다는 거구나. 네. 이 아이 욕구가 좌절된 욕구가 보이죠. 친구를 아무리 우리가 다투더라도 누군가를 보호하면서 자기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이한테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숨은 욕구를 찾아주자는 찾아주는 거, 네. 만나주는 거. 네. 저는요, 솔직히 관훈이가 이거 뭐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는 네. 생각해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괜히 뭐 친구 때리고 맞아요. 뭐 다른 막 방법일 수도 다른 있죠. 방법으로 막 뭐 딴 걸 아니면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만 펴본다든지 너 왜 그래? 몰라요. 그냥 뭔가 답답한데 그냥 풀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 기숙사에서 있는데 그냥 이탈해서 그렇죠. 술 한 잔 밖에 마신다든지 나가서 그런 노래방을 방법도 갔다 있겠죠. 온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직면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깊이 생각해봤다는 거 네. 저는 솔직히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감사해요. 또 이제 엄마는 더 연결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니까 진짜 똑똑하다. 솔직히 회사 가고 나중에 직장생활 오래 한 다음에 깨닫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가봐야 알죠. 너무 사실. 빨리 깨달았어. 내가 보니까. 네, 근데 또 네. 이제 엄마가 또 잘 그거를 같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있어주고 또 같이 이야기해주고 네. 이제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 네. 중요한 거. 우리 네. 아이랑 같이 있어주는 거. 네네. 저도 그날 관훈이하고 한 몇 년 만에 같이 잤네요. 아들 침대에서. 네. 다시 돌아오면 만약에 이제 그 아이한테 우리가 그런 욕구를 좀 짚어주잖아요. 네. 네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후회했구나. 그래서 저도 제 아들한테 관훈아 네가 잘 생각하고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대요. 그리고 네가 예전에 오랜 친구들과 같이 학교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줄 수 있는 그 질문은 뭐냐면 그 친구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고 싶어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후회도 돼? 응. 후회한다고도 말하고 싶니? 후회한다고도 말하고 싶어. 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 그래, 그건 참 좋은 거야. 라고 그 아이가 이제 실존적인 죄책감으로 누군가한테 아픔을 줬다면 그거를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거를 그 체인지 톡이라고 하는 변화 대화라 그래요. 이 엄마가 너 가서 사과해야 되겠지? 가서 사과하고 와 하면 아이가 네라고만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변화의 주체는 사실 아이여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니?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왜? 친구를 때렸으니까. 그럼 친구를 때려서 화가 나도 너를 때리고 싶진 않았는데 내가 때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이구나. 그럼 그렇게 말하고 올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어야 돼요. 다음에 또 화가 나서 친구랑 놀다가 때리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니에 대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그 아이가 잘 모르겠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엄마 경험인데 좀 들려줄까? 라고 하고 조언을 해줘도 좋고요.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할게. 그래,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못 참을 것 같을 땐 차라리 도망가서 선생님한테 달려가 봐.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아들한테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관훈아, 그래 우리가 가보지 않기 전에는 그 길이 내 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야, 심지어 결혼도 그렇다. 해보기 전에는 맞아. 진짜 이 사람이 내 짝이 아니었지 맞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해봐야 아는 게 있다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안에서의 환경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고 싶니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니? 네 다음 계획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인강을 들으면서 일반 학교 준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전략적으로 너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엄마가 도와주겠다.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학원 2군데를 알아봐 달래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알아봐 줄게. 그리고 교육청에 전화해서 학교 전학 문제나 이런 방법을 알려달래요. 그래 알았다. 그것도 알아봐 줄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애가 잠을 좀 편히 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왜 여기서 못 견뎠을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서포트 해주는데 나만 이 정도도 못 견딜까? 자기가 제일 괴로웠던 건 다른 아이들을 보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자기 비난이나 자기 혐오나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생각이나 상념에 빠져 있을 때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잠깐만 지금 너가 가장 힘든 점이 뭐니? 만약에 관계라면 잠깐만 내가 나쁜 애가 아니라 후회되는 게 뭐니? 행동에 있어서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고 싶니? 후회되는 이유는 뭐니? 다음에 어떻게 해보고 싶니? 엄마도 그 경험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요거를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파워풀하다. 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 엄마 조언을 들어볼래 했는데 애가 아니 괜찮아라고 했는데 엄마 뭐라 일로 와서 들어봐 끝까지 하면서 마무리는 내가 꼰대가 하면 안 되는 되는 거죠. 왜냐면 꼰대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우리 꽃망주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자 유망주들 다 내려오시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얘기 똑같은 엄마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라고 했을 때 엄마도 그런 적이 있어라고 하면 그때 가볍게 한번 웃으면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분명히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후회되는 게 있구나. 내가 다음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구나. 나는 형편없는 아이가 아니라 내 선택에 있어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 거구나. 아이들이 그걸 깨닫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엄마의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겠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아파. 아픈 것 같아요. 엄마는 그 가시를 품고 아픈 견뎌야 것 되는 같아요. 거잖아요. 네. 그 가시 뱉어갖고 얘 그냥 야 이러고 네, 싶은데 왜 우리 주사 맞을 때 이러지 않잖아요. 하면서 맞잖아요. 네.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늘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소리내지 못하고 하는 그 속에서 신음이 나오는 네. 그 고통이 자녀를 키울 때 수도 없이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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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너무 기쁨이고 너무 축복이라서 네. 우리가 그걸 다 감내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기쁨이면 좋은데 그냥 아픔과 항상 다 대가가 채우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애 아프면 내가 진짜 더 아프고 네. 마음이 마음에 가시 좀 많이 많이 박히셨는데 있죠. 지금 많이 있죠. 그래도 재현 쌤이니까 또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잘 하나 축하하는 건 항상 이렇게 업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굉장히 차분해진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기가 저 아이의 지금 삶엔 굉장히 힘든 시기겠지만 어젠가 저희 아들 선생님들 제가 다 대화 훈련을 도와드렸는데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 며칠 동안 관훈이의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어쩌면 이 시간에 관훈이가 배우는 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시간을 이 터널을 관훈이가 잘 나올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슬픈 마음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또 아이가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를 선생님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고통을 볼 때 너무 괴롭죠. 그렇죠. 사실 그게 괴롭지 않으면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들 야단을 치잖아. 막 너무 속상해도 야단 치잖아. 네.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마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너 그 정도도 못 견뎌서 어떡할래 막 이러기도 하는데 엄만 더 힘들어? 그렇지. 더 힘들어. 그게 진짜 사실 속마음은 뭐겠어요. 엄마는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거든요. 네가 잘 이겨내고 응. 더 씩씩하고 야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치 그 말인 거예요. 그건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치. 느낌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아니지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내 아이의 고통을 같이 힘들어는 할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 같이 빠지지 말자. 네. 네, 그래서 그 고통에 있는 아이를 건져서 네, 더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가 되자. 이 엄마 역할 언제까지인가요? 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밀어주고 믿어주고. 그럼 우리 눈 감으면서 자존심해라 하면서 하늘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밥 잘 챙겨 먹어라 네, 이러면서 정말 그 자식 때문에 근데 참 엄마는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죠. 자식 사랑을 덕분에. 덕분에 사랑을 배우고 인생의 기쁨도 배우고 보람도 배우고 음. 행복하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너무 귀한 존재죠. 네. 아유, 사실 네. 뜨거운 걸 알아야 차가운 것도 알고 맞습니다. 어두운 걸 알아야 빛도 보이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네. 우리 삶에 기쁨이 있을 때 또 슬픔도 있고 음. 또 슬픔이 있어야 찾아오는 기쁨이 너무 감사한 거고 네. 그게 인생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저도 좀 그랬거든요. 한번 약간 이렇게 내면적으로 확 가면 굉장히 깊어져요. 사람이. 그래 맞아요. 이 좀 보완이 되면서 맞아요, 외향과 내향이 태연 되면서 쌤 철학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나 믿을 수가 없었잖아. 그렇죠. 저는 제가 의지로 간 게 아니라 뭐 떨어지면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발이 안 볼 정도로 방방 뛰어다녔죠. 그랬구나. 근데 그 철학하면서 좀 내면을 보면서 좀 좀 그지야서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네,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내 맞아요. 내면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네. 나 왜 이렇게 얕지? 왜 이렇게 가볍지? 아마 스스로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생각하는 맞아요. 것보다 힘들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도 되게 외향적인 성격인데 맞아. 되게 그래서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충격이야 사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간훈이도 그 두 번째 날 계속 울면서 자기가 왜 슬픈지가 너무 당황스럽대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막 이게 밖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게 안으로 뭐야? 막-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슬픔과 네. 우울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시기 지나면 장가 간다고 하겠네 이제. 갑자기 그냥 숨이 안 쉬어지네. 그럼 너무 좋죠. 네, 점점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또 순간이네요. 우리 그쵸? 자녀의 성장을 네, 슬픔이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괴로움이든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엄마가 됩시다. 화이팅! 화이팅!